한국사 5000년. 여러분은 어떤 이미지를 떠올리시나요? 끊임없이 침략당하고 고통받고 강대국에 휘둘리는 작은 나라의 역사, 고래 싸움에 등 터지는 새우. 아마 수백 번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만약 그 새우가 사실은 고래들의 움직임을 이용해 파도를 타는 서핑의 고수였다면 어떨까요? 우리가 약소국의 수동적 생존이라 믿었던 역사는 사실 살아남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던 능동적 전략의 연속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지 버티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판을 읽고 상대를 속이고 때로는 스스로를 낮춰 더 큰 것을 얻어내는 천년에 걸친 치열한 외교 서바이벌 게임의 기록입니다. 지금부터 교과서가 알려주지 않은 강대국 사이의 생존술, 한국 외교 1000년의 비밀스러운 10가지 사실을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역사에 숨겨진 이야기를 찾아 떠나는 모래원투쓰리입니다. 앞선 영상에서 저희는 이런 질문을 던졌죠. 고래 싸움에 등 터지는 새우. 이 말이 정말 우리의 역사를 제대로 설명하는 표현일까요? 만약 그 새우가 사실은 고래들의 움직임을 예측하고 이용해 더 먼 바다로 나아가는 서핑의 고수였다면 어떨까요? 자, 그럼 파도를 타는 서퍼였다는 그 첫 번째 증거. 오늘은 고려시대로 시간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여러분, 13세기를 한번 상상해보세요. 동쪽 끝 작은 반도 국가 고려의 눈에 비친 세상은 그야말로 절망 그 자체였을 겁니다. 징기스칸이 등장한 이후 그의 후예들이 이끄는 몽골 제국은 그야말로 세상을 집어삼키는 쓰나미 같았거든요. 금나라, 서하, 중앙아시아의 수많은 왕국들, 러시아, 동유럽까지 그들의 말발굽이 닿는 곳마다 국가가 사라지고 민족이 역사 속으로 지워졌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하고 또 가장 파괴적인 정복자, 그 칼날이 마침내 고려를 향했을 때 고려 사람들은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놀랍게도 고려는 곧바로 무릎 꿇지 않았습니다. 수도를 강화도로 옮기고 무려 30년입니다. 30년이라는 기나긴 세월 동안 세계 최강의 제국을 상대로 처절하게 버텨냈습니다. 하지만 상대는 몽골이었습니다. 국토는 잿더미가 되고 수많은 백성이 목숨을 잃거나 끌려갔죠. 결국 고려의 항전은 한계에 부딪힙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우리가 흔히 아는 침략과 패배의 역사 공식 그대로인 것 같죠. 이제 남은 건 굴욕적인 항복, 그리고 몽골 제국의 수많은 속주 중 하나로 전락하는 길뿐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고려는 역사상 가장 대담하고 기발한 거래를 제안합니다. 마치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상대의 허를 찌르는 필살기를 꺼내든 것처럼요. 그 카드는 바로 몽골 황제의 사위나라, 즉 부마국이 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단순히 항복합니다가 아니었어요. 저희를 당신들의 수많은 신하 중 하나로 삼지 마시고 아예 황실과 혼인으로 맺어진 가족으로 받아주십시오라는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제안이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이건 단순한 항복 선언이 아니라 항복의 조건을 놓고 벌이는 고도의 협상이자 거래였습니다. 우리가 당신들의 가족이 되어줄 테니 당신들도 우리를 가족으로 대우해달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대담한 거래는 성공합니다. 고려는 몽골에게 우리의 풍속을 바꾸지 않겠다는 약속, 즉 불개토풍이라는 약속을 받아냅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요. 첫째, 고려는 고려라는 나라 이름을 그대로 지켰습니다. 둘째, 고려의 왕은 계속해서 고려를 통치했습니다. 셋째, 고려의 정부 조직과 독자적인 문화, 언어를 모두 보존할 수 있었습니다. 몽골이 휩쓸고 간 다른 나라들을 생각해보세요. 대부분의 나라가 지도에서 이름이 지워지거나 몽골의 수많은 지방 행정구역 중 하나로 전락했습니다. 하지만 고려는 달랐습니다. 그들은 제국의 일원이 되면서도 자신들의 정체성을 온전히 지켜낸 유일한 나라가 된 것입니다. 물론 대가도 있었습니다. 고려의 태자는 몽골의 수도에서 살아야 했고 몽골의 공주와 결혼해야만 다음 왕이 될 수 있었죠. 정기적으로 엄청난 양의 곡물도 바쳐야 했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더 깊이 들여다보면 이마저도 단순한 희생이 아니었습니다. 몽골에 간 태자는 그곳에서 세계 최강대국의 시스템과 국제정세를 배우고 황실의 인맥을 쌓으며 미래의 왕으로서 통치 수업을 받았습니다. 몽골 공주와의 결혼은 고려 왕실이 몽골 황제의 외척, 즉 인척으로서 강력한 정치적 보호막을 갖게 되는 효과를 낳았죠. 자, 이제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 볼까요? 패배가 예정된 전쟁을 끝내고 나라의 완전한 소멸이냐, 아니면 이름뿐인 속국이냐는 선택지 앞에서 사돈이라는 제3의 길을 만들어낸 고려의 외교, 이게 과연 무력하게 모든 것을 내어준 항복일까요? 아니면 나라의 명맥과 백성의 상, 그리고 우리 고유의 문화를 지켜내기 위한 가장 냉철하고 실리적인 전략적 거래였을까요? 저는 이것이야말로
절망의 파도에 휩쓸려 사라지는 대신 그 파도의 힘을 이용해 살아남는 법을 터득한 서퍼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려의 이 놀라운 생존술은 이후 조선시대로 넘어가면서 명나라와 청나라를 상대로 또 다른 형태로 진화하게 되는데요. 그 이야기는 다음 편에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최강의 몽골 제국을 상대로 단순한 항복이 아닌 가족이 되는 길을 선택했던 고려의 놀라운 거래를 만나봤습니다.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파도의 힘을 역이용해 살아남았던 고려의 생존술, 정말 대단했죠? 자, 그로부터 약 150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몽골 제국은 저물고 대륙에는 명이라는 새로운 거인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한반도에도 조선이라는 새로운 왕조가 세워졌죠. 새로운 시대, 새로운 강자. 이제 조선은 고려와는 또 다른 방식으로 거대한 파도 위에서 생존의 서핑을 시작해야만 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바로 조선 500년의 외교 기조였던 사대에 관한 것입니다. 솔직히 사대라는 단어를 들으시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아마 대부분 비슷할 겁니다. 힘이 약해서 강한 나라의 비위를 맞추는 것, 자존심도 없는 굴욕적인 외교, 교과서에서도 사대주의는 극복해야 할 부정적인 유산처럼 배우곤 했죠. 하지만 여러분, 만약 이 사대가 사실은 굴욕이 아니라 건국 초기 조선이 선택할 수 있었던 가장 냉철하고 합리적인 생존 패키지였다면 어떨까요? 여기에는 우리가 몰랐던 엄청난 실리가 숨어 있었습니다. 자, 잠시 여러분이 조선을 건국한 이성계라고 상상해보세요. 고려 말의 혼란을 겨우 수습하고 새로운 나라를 세웠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안정입니다. 나라 안의 민심을 다독이고 흔들리는 국가 시스템을 바로 세워야 하죠. 그런데 바로 옆에 주원장이라는 걸출한 인물이 세운 초강대국 명나라가 버티고 있습니다. 언제 국경을 넘어올지 모르는 불안한 존재죠. 이 명나라를 상대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선택지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맞서 싸운다. 결과는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둘째, 무시하고 우리 갈 길 간다. 계속 국경에서 긴장 상태를 유지해야겠죠. 셋째, 그들의 질서를 인정하고 평화를 보장받는다. 조선은 아주 영리하게도 세 번째 길을 선택합니다. 바로 사대, 즉 큰 나라를 섬긴다는 외교 노선을 공식적으로 채택한 것이죠. 이건 오늘날의 개념으로 바꾸면 가장 확실한 안보보험에 가입한 것과 같습니다. 조선은 정기적으로 명나라에 사신을 보내 예의를 표하고 선물을 바치는 조공이라는 보험료를 냅니다. 그 대가로 무엇을 얻었을까요? 바로 세계 최강대국 명나라로부터 우리는 너희를 침략할 생각이 없다는 공식적인 보증수표를 받아낸 겁니다. 전쟁 한 번 치르는 데 드는 천문학적인 비용과 수많은 사람의 희생을 생각해보세요. 그에 비하면 조공은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그야말로 가성비 최고의 외교적 비용이었던 셈이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게 손해보는 장사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오히려 남는 장사였어요. 조공이 있으면 명나라 황제가 답례로 내려주는 선물, 즉 회사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게 아주 재미있는 포인트인데요. 작은 나라가 큰 나라에 선물을 바치면 큰 나라는 자신의 위신과 체면, 즉 가오를 지키기 위해 받은 것보다 훨씬 더 많고 값비싼 물건을 내려줘야 했습니다. 예를 들어 조선이 특산품인 말이나 인삼, 모시 같은 것을 조공품으로 바치면 명나라는 답례로 엄청난 양의 비단이나 귀한 약재, 그리고 당시 최첨단 지식과 기술이 담긴 서적들을 하사품으로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당시 조선의 사신단 파견은 외교 사절의 임무를 넘어 사실상 국가가 주도하는 최대 규모의 공식 무역이기도 했습니다. 자존심을 살짝 내려놓는 대신 국경의 평화와 막대한 경제적, 문화적 이익을 모두 챙긴 아주 고차원적인 실리 외교였던 거죠. 이 사대라는 안정적인 외교 시스템 덕분에 조선은 외부의 위협에 대한 걱정을 크게 덜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낀 에너지를 고스란히 나라 내부의 발전에 쏟아부을 수 있었죠. 우리가 존경하는 세종대왕 시절 한글 창제를 비롯한 눈부신 문화와 과학의 발전이 꼽힐 수 있었던 배경에도 바로 이 사대 외교를 통한 안정적인 국제관계가 든든하게 버티고 있었던 겁니다. 결국 조선의 사대는 무조건적인 복종이나 굴욕이 아니었습니다. 건국 초기 국가의 생존을 보장하고 500년간 왕조를 이끌어간 가장 현실적인 외교 운영 체제 OS였던 셈이죠. 고려가 생존을 위해 절체절명의 파도를 탔다면 조선은 안정적인 번영을 위해 거대한 해류의 흐름에 몸을 싣고 순항하는 법을 택한 것입니다. 하지만 영원한 것은 없겠죠. 그토록 견고해 보였던 형님 명나라가 서서히 약해지고 북쪽에서 상상도 못했던 새로운 세력이 등장하면서 이 안정적인 시스템은 뿌리부터 흔들리게 됩니다.
그때 조선은 과연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다음 편에서는 명나라와 새로운 강자 후금 사이에서 벌어진 조선 역사상 가장 아슬아슬한 외교 줄타기, 바로 광해군의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저희는 조선 500년의 외교 시스템이었던 사대가 굴욕이 아닌 평화와 번영을 위한 가장 현실적인 안보보험이었음을 확인했습니다. 명나라라는 거대한 우산 아래서 조선은 안정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었죠. 하지만 영원할 것 같던 그 우산에 구멍이 뚫리기 시작합니다. 임진왜란이라는 7년간의 대전쟁은 명나라의 국력을 크게 소진시켰고, 그 틈을 타 북방의 만주 땅에서는 누르하치라는 걸출한 영웅이 여진족을 통일하고 후금이라는 새로운 나라를 세웁니다. 마치 잠자던 용이 깨어난 것처럼요. 이제 조선은 최악의 외교적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상상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여러분이 임진왜란의 참화를 딛고 힘겹게 나라를 재건하고 있는 조선의 왕 광해군입니다. 상황이 정말 끔찍합니다. 동쪽에서는 아직 전쟁의 앙금이 남은 일본이 기회를 엿보고 있고, 북쪽에서는 신흥 강국 후금이 무서운 기세로 명나라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명나라, 임진왜란 때 우리를 도와준, 제조지은, 즉 나라를 다시 만들어준 것과 같은 은혜를 베푼 형님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어느 날 이 형님이 다급하게 찾아와 말합니다. 아우야, 저 버릇없는 후금놈들을 내가 손봐주려 하니 군대를 보내 나를 좀 도와다오. 정말 머리가 터질 듯한 상황입니다. 파병하자니 이제 막 떠오르는 태양과도 같은 후금의 어그로를 제대로 끄는 꼴입니다. 국경을 맞댄 그들이 보복이라도 해오면 이제 겨우 복구 중인 나라는 또다시 잿더미가 될 게 뻔합니다. 그렇다고 거절하자니요? 이건 명나라에 대한 명백한 배신입니다. 국제사회의 신의를 저버리는 행위죠. 안 그래도 정통성에 콤플렉스가 있던 광해군에게는 엄청난 정치적 부담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신하들은 두 패로 나뉘어 싸웁니다. 의리를 지켜 파병해야 하옵니다. 아니되옵니다. 파병은 우리 스스로를 불길에 던지는 것입니다. 이 진퇴양난의 외줄 위에서 광해군은 우리가 흔히 폭군이라는 이미지와는 전혀 다른 놀랍도록 냉철하고 스마트한 결정을 내립니다. 그는 일단 명나라의 요구를 받아들여 강홍립 장군에게 1만 3천의 군사를 내어줍니다. 의리를 지키는 모양새를 취한 것이죠. 하지만 그는 강홍립을 몰래 불러 역사에 길이 남을 밀명을 내립니다. 오로지 형세를 보아 행하고 향배를 정하라. 이게 무슨 뜻이냐고요? 쉽게 말해 이것입니다. 장군, 일단 군대를 끌고 가긴 가되 절대 무리해서 싸우지 마시오. 명나라 군대가 이길 것 같으면 슬쩍 도와주는 척하고, 만약 후금의 기세가 너무 강해 우리가 질 것 같거든 깨끗하게 항복하시오. 한마디로 눈치껏 행동하라는 오늘날 직장인들의 생존 지침과도 같은 유연한 지시였던 셈입니다. 결과는 광해군의 예측대로였습니다. 사흘 후 전투에서 명나라와 조선연합군은 후금에게 처참하게 대패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강홍립은 광해군의 밀명대로 후금에 항복합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명나라의 강요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출병했습니다. 우리는 당신들과 싸울 의사가 전혀 없습니다. 이 항복 덕분에 조선은 1만 3천이라는 귀중한 병력 대부분을 살릴 수 있었고, 더 중요한 것은 후금과의 전면전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명나라에는 우리가 힘이 약해 어쩔 수 없이 졌다고 변명할 수 있었고, 후금에는 우리는 원래 너희의 적이 아니다라는 메시지를 확실하게 전달한 것이죠. 이것이 바로 광해군의 스마트 중립 외교양단 외교입니다. 어느 한쪽에 올인하는 위험한 도박 대신 양쪽 모두와 관계를 유지하며 우리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실리를 극대화하는 것, 이는 의리와 명분에만 매달렸다면 절대 불가능했을 지독하게 현실적이고 냉철한 판단이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의 이러한 노력은 국내 정치에서는 배신으로 낙인 찍힙니다. 어떻게 감히 은혜를 베푼 명나라를 배신하고 오랑캐에게 항복할 수 있느냐는 신하들의 거센 반발을 샀고, 결국 이는 그가 왕위에서 쫓겨나는 인조반정의 중요한 빌미 중 하나가 되고 맙니다. 파도를 타는 서퍼가 아무리 균형을 잘 잡아도 서핑보드 자체가 흔들려버리면 물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처럼 말이죠. 만약 광해군이 계속 왕위에 있었다면 조선은 훗날 병자호란에 끔찍한 치욕을 피할 수 있었을까요? 역사의 평가는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광해군이 물러난 후 의리를 선택한 조선이 어떤 운명을 맞이하게 되는지, 그리고 그 치욕 속에서 피어난 또 다른 생존 전략, 효종의 북벌론에 숨겨진 비밀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두 거인 사이에서 살아남기 위해 아슬아슬한 외교적 줄타기를 했던 광해군의 이야기를 만나봤습니다. 하지만 그의 현실적인 중립외교는 안타깝게도 배신이라는 오명을 쓴 채 막을 내리고 말았죠. 결국 광해군은 왕위에서 쫓겨나고 인조가 새로운 왕이 됩니다. 인조와 그를 지지했던 서인 세력의 외교 노선은 명확했습니다. 오랑캐인 후금은 배척하고 은혜를 베푼 명나라와의 의리를 끝까지 지킨다. 이것이 바로 친명배금 정책이었죠. 결과는 어땠을까요? 네, 우리 모두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한국사에서 가장 뼈아픈 장면으로 이어집니다. 결국 분노한 후금, 즉 나라 이름을 바꾼 청나라의 침략을 받게 되니 이것이 바로 병자호란입니다. 인조는 남한산성에서 버텼지만 결국 성문을 열고 나와 삼전도에서 청나라 황제에게 3번 절하고 9번 머리를 조아리는 역사상 가장 큰 치욕을 겪게 됩니다. 이 치욕의 한복판에 훗날 왕이 되는 두 어린 왕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소현세자와 복림대군. 이 둘은 볼모가 되어 머나먼 청나라의 수도 심양으로 끌려가게 되죠. 이곳 심양에서 두 왕자의 운명은 완전히 다른 길을 걷게 됩니다. 형인 소현세자는 청나라에 발전된 문물과 서양에서 온 신기술을 접하며 충격을 받습니다. 그는 깨닫죠. 청나라는 더 이상 오랑캐가 아니다. 이들을 이기려면 무력이 아니라 이들의 발전된 기술과 문화를 먼저 배워야 한다. 하지만 동생인 복림대군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의 가슴속에는 오직 한 단어만이 불타고 있었습니다. 바로 복수였죠. 언젠가 반드시 이 치욕을 되갚아주리라. 그는 청나라에 대한 적개심을 하루도 잊지 않았습니다. 조선으로 돌아온 후 소현세자는 의문의 죽음을 맞이하고 동생 복림대군이 마침내 조선의 17대 왕 효종으로 즉위합니다. 그리고 그는 즉위하자마자 자신의 평생의 꿈을 국가적인 프로젝트로 선언합니다. 북벌, 저 북쪽의 오랑캐, 청나라를 정벌하여 삼전도의 치욕을 씻겠다. 효종의 북벌 선언은 온 나라를 뒤흔들었습니다. 그는 송시열과 같은 강경파 신하들과 손을 잡고 국가의 모든 역량을 군사력 강화에 쏟아붓습니다. 새로운 무기를 개발하고 성곽을 수리하고 끊임없이 군사훈련을 실시했죠. 심지어 제주도에 표류해온 하멜 일행을 훈련도감에 배치해 신식 무기 기술을 배우게 할 정도였습니다. 모든 것이 오직 북벌이라는 단 하나의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아주 이상한 점이 하나 발견됩니다. 이렇게 겉으로는 당장이라도 압록강을 건널 것처럼 군대를 키우면서 실제 외교 무대에서는 청나라의 요구를 아주 성실하게 들어주며 지극히 평화적인 관계를 유지했다는 겁니다. 심지어 청나라가 러시아와 국경 분쟁을 벌일 때 너희 조선군 포 잘 쏘더라. 우리 좀 도와줘라고 요청하자 군대를 보내 도와주기까지 합니다. 이것이 바로 나선정벌이죠. 아니, 복수하겠다면서요? 원수의 전쟁을 왜 도와주는 거죠? 뭔가 앞뒤가 맞지 않죠? 그래서 오늘날 많은 역사학자는 효종의 북벌론에 숨겨진 진짜 목적이 따로 있었다고 분석합니다. 첫째, 무너진 왕권의 회복이었습니다. 병자호란으로 왕의 권위는 땅에 떨어졌습니다. 북벌이라는 강력한 목표를 제시함으로써 흩어진 민심을 하나로 모으고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진 군주로서 자신의 리더십을 증명하려 했다는 겁니다. 둘째, 국론 통합과 내부 결속이었습니다. 우리의 주적은 청나라다 라는 공동의 목표는 당시 치열했던 당파 싸움을 잠재우고 모든 에너지를 국가 재건에 집중시키는 효과적인 명분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질적인 국방력 강화였습니다. 효종은 어쩌면 알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당시 청나라는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었고 조선의 힘만으로 북벌을 성공시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을요. 하지만 북벌이라는 명분 아래 군대를 키우고 국방을 튼튼히 해놓으면 설령 북벌을 실행하지 않더라도 청나라가 다시는 우리를 얕보지 못할 것이고 혹시 모를 또 다른 외침에 대비할 수 있다는 계산이었죠. 결국 효종의 북벌론은 마음속으로는 복수를 꿈꿨지만 머리로는 현실을 직시했던 한 군주의 고뇌가 담긴 아주 복합적인 외교 전략이었던 셈입니다. 겉으로는 복수라는 명분의 칼을 갈면서 실제로는 국가를 재건하고 스스로를 지킬 힘을 기르는 실리를 챙긴 것이죠. 분노와 치욕을 그저 감정적으로 터뜨리는 대신 그것을 국가를 하나로 묶고 더 강하게 만드는 동력으로 승화시킨 것. 이건 역시 파도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거친 파도를 타고 넘는 또 하나의 생존 서핑 기술이 아니었을까요? 안타깝게도 효종은 재위 10년 만에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고 그의 북벌 계획은 공식적으로 막을 내리게 됩니다. 그 후 200년의 시간이 흘러 조선은 이제 청나라가 아닌 서양의 거대한 함선들이라는 전혀 새로운 종류의 고래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의 조상들은 또 어떤 생존수를 꺼내 들었을까요? 다음 편에서는 서구 열강의 시대, 대한제국 고종 황제에 처절했던 외교 분투기를 만나보겠습니다. 병자호란의 치욕을 가슴에 품고 북벌이라는 칼을 갈며 무너진 나라의 자존심과 국방력을 일으켜 세우려 했던 효종의 고뇌를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로부터 약 200년 시간은 흘러 19세기 말, 이제 조선이 마주한 파도는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몽골의 기마군단도 청나라의 대군도 아니었습니다. 검은 연기를 뿜어내는 거대한 쇠로 만든 배, 증기선을 타고 온 서양 열강, 이들은 우리에게 익숙한 고래가 아니라 한 번도 본 적 없는 심해의 거대 괴수와도 같았습니다. 흥선대원군의 쇄국정책, 즉 굳게 문을 걸어 잠그는 것으로 버텨보려 했지만 이 거대한 파도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결국 조선은 강화도 조약을 시작으로 원치 않는 개항을 하게 됩니다. 이제 막 잠에서 깨어난 조선의 눈앞에는 먹이를 노리는 수많은 강대국들이 입맛을 다시고 있었죠. 이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나라의 운명을 짊어진 한 남자, 바로 고종 황제가 있었습니다. 흔히 고종 황제 하면 어떤 모습이 떠오르시나요? 아마 우유부단하고 열강에 휘둘리다가 결국 나라를 빼앗긴 무능한 군주, 이런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할 겁니다. 하지만 그가 펼쳤던 외교의 속내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야기는 조금 달라집니다. 그는 나라를 지키기 위해 어쩌면 그 누구보다 처절하고 필사적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선택한 생존 전략은 우리 조상 대대로 내려온 가장 오래된 지혜 중 하나였습니다. 바로 EJ, 즉 오랑캐로 오랑캐를 제어한다는 전략이죠. 쉽게 말해 적의 적을 끌어들여 나의 가장 위협적인 적을 견제하는 것입니다. 당시 조선의 가장 위협적인 존재는 단연 일본이었습니다. 근대화에 가장 먼저 성공한 일본은 야금야금 조선에 대한 영향력을 키워오고 있었죠. 고종은 이 일본을 견제하기 위해 조선의 전통적인 형님 나라였던 청나라를 끌어들입니다. 일본이 너무 압박하니 청나라 형님이 좀 막아주시오 라는 신호를 보낸 거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이번엔 청나라의 간섭이 너무 심해집니다. 그러자 고종은 다음 카드를 꺼내듭니다. 바로 북쪽의 새로운 거인 러시아였죠. 러시아를 끌어들여 일본과 청나라를 동시에 견제하려는 계산이었습니다. 이 EJ 외교의 절정이자 가장 충격적인 사건이 바로 아관파천입니다. 1895년 일본은 경복궁에 난입해 명성황후를 무참히 시해하는 만행을 저지릅니다. 왕비가 궁궐 안에서 살해당하고 자신마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극도의 공포와 위기 상황. 이때 고종은 상상도 못할 결단을 내립니다. 바로 조선의 왕이 자신의 궁궐을 버리고 서울에 있는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목숨을 구하기 위한 도망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강력한 위협인 일본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기 위해 일본의 라이벌인 러시아의 품 안으로 스스로 들어간 지극히 계산된 외교적 승부수였습니다. 러시아의 보호 아래서 일본의 압박을 무력화시키고 시간을 벌어 반격을 준비하겠다는 것이었죠. 실제로 고종은 러시아 공사관에 머무는 1년 동안 무너졌던 정권을 되찾고 친일 세력을 숙청하며 국정 운영을 정상화합니다. 고종의 외교 레이더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멀리 태평양 건너의 신흥강국 미국에도 손을 내밉니다. 조선이 서양 국가와 맺은 최초의 동등한 조약이 바로 조미수 통상조약이었죠. 여기에는 만약 한쪽이 다른 나라의 부당한 침략을 받으면 반드시 서로 도와준다는 거중조정 조항이 있었습니다. 고종은 이 조항이 일본이나 다른 열강으로부터 조선을 지켜줄 튼튼한 방파제가 될 것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전 세계의 강대국들을 외교 무대로 끌어들여 서로가 서로를 견제하게 만드는 아주 복잡하고 거대한 외교 그물망을 치려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처절한 외교적 줄타기는 안타깝게도 실패로 돌아갑니다. 고종의 계산과 달리 열강들은 조선의 독립보다는 자국의 이익을 우선시했습니다. 러시아는 러일 전쟁에서 패배했고 미국은 가스라 테프트 밀약을 통해 일본의 조선 지배를 묵인했죠. 결국 고종이 촘촘하게 짜놓았던 외교 그물망은 일본의 압도적인 국력이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서 힘없이 찢어지고 맙니다. 나라 자체가 힘이 없으면 아무리 뛰어난 외교술도 결국 모래성과 같다는 뼈아픈 교훈을 남긴 것입니다. 비록 결과는 비극적이었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나라의 주권을 마지막 한순간까지 지키기 위해 전 세계를 무대로 고군분투했던 한 군주의 필사적인 몸부림이 있었다는 사실을 말이죠. 나라를 완전히 잃어버린 암흑의 시대, 이제 총칼도 외교 무대도 모두 빼앗겼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독립운동은
여기서 멈췄을까요? 아닙니다. 다음 시간에는 땅 한 뼘 없는 상황에서도 외교라는 무기를 갈고 닦았던 상하이 임시정부의 눈물겨운 투쟁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서구 열강이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서 적의 적을 이용하는 EJ 외교로 나라를 지키려 했던 고종 황제의 처절한 분투를 함께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역사의 파도는 너무나 거셌습니다. 1910년 8월 29일 대한제국은 일본에 강제 병합됩니다. 우리는 나라의 이름도 말도 주권도 모든 것을 빼앗겼습니다. 지도를 펼쳐도 조선이나 대한이라는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죠. 그저 일본 제국의 한 부분일 뿐이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총칼은 이미 녹슬었고 외교를 펼칠 무대도 외교관이라는 신분도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바로 그 절망의 잿더미 속에서 가장 끈질기고 위대한 생존 서핑이 다시 시작됩니다. 1919년 3월 1일 빼앗긴 조국을 되찾으려는 함성이 전국 방방곡곡에서 터져나옵니다. 이 3.1 운동의 뜨거운 열망을 하나로 모아 그해 4월 중국 상하이의 한 평범한 건물에 수십 명의 독립운동가들이 모입니다. 그들은 이곳에서 인류 역사상 유례를 찾기 힘든 아주 특별한 정부를 탄생시킵니다. 바로 대한민국 임시정부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임시정부는 정부라는 이름을 가졌지만 우리가 아는 정부의 3요소, 즉 영토도 국민도 실질적으로 통치하는 주권도 없는 정부였습니다. 돈도 군대도 외교관도 없었죠. 그들이 가진 것이라고는 오직 빼앗긴 나라를 되찾겠다는 불굴의 의지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나라 없는 정부는 무엇으로 싸울 수 있었을까요? 무장투쟁도 물론 중요했지만 임시정부가 가장 공들여 갈고 닦은 무기는 바로 외교였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아주 명확하고 절박했습니다. 전 세계를 향해 대한민국은 죽지 않고 살아있으며 우리는 엄연한 주권국가임을 알려라. 그리고 국제사회로부터 정식 정부로 승인받아라. 이것이 바로 임시정부의 외교활동, 즉 독립외교의 핵심이었습니다. 당장 땅을 되찾을 힘은 없으니 먼저 전 세계의 인정을 받아 우리의 명분을 세우고 강대국들의 도움을 이끌어내 독립을 쟁취하겠다는 원대한 계획이었죠. 그 첫 번째 무대는 1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전후 질서를 논의하던 파리 강화회의였습니다. 임시정부는 이곳에 김규식을 대표로 파견합니다. 그는 낯선 땅 파리에서 각국 대표들을 만나며 필사적으로 호소합니다. 일본은 한국을 불법적으로 강탈했습니다. 민족자결주의의 원칙에 따라 한국의 독립을 지지해 주십시오. 비록 승전국이었던 일본의 방해로 회의장에서 한국의 목소리가 공식적으로 울려 퍼지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활동은 전 세계 언론에 알려지며 코리아라는 잊혀가던 이름을 다시금 세계에 각인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됩니다. 임시정부의 외교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초대 대통령이었던 이승만은 미국에서 구미위원부를 설치하고 미국 정부와 의회를 상대로 끈질긴 외교 활동을 펼쳤습니다. 일본의 야욕을 막지 못하면 그 칼날은 언젠가 미국을 향할 것입니다. 라며 태평양 전쟁을 예견하기도 했죠. 상하이에 있던 김구 주석은 중국 국민당의 장제스와 깊은 유대 관계를 맺으며 실질적인 지원을 이끌어냈고 유럽과 러시아에도 대표단을 파견하며 대한민국의 존재를 알리기 위해 그야말로 동분서주했습니다. 그들의 손에 들린 무기는 총이 아니라 각국 언어로 된 탄원서와 성명서 그리고 낡은 타작이었습니다. 물론 현실의 벽은 높았습니다. 나라 없는 정부를 공식적으로 인정해주는 국가는 아무도 없었죠. 그들의 외교는 때로는 메아리 없는 외침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수십 년간의 눈물겨운 노력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뿌린 씨앗은 마침내 2차 세계대전 막바지에 이르러 결정적인 열매를 맺습니다. 1943년 카이로에서 열린 연합군 정상회담. 이곳에서 적절한 시기에 한국을 자유롭고 독립된 국가로 만들 것이라는 약속이 국제사회의 공식 문서에 처음으로 명시됩니다. 바로 카이로 선언이죠. 이 기적과도 같은 한 문장은 수십 년간 포기하지 않고 우리는 독립할 자격과 의지가 있다고 외쳐온 임시정부의 외교적 투쟁이 만들어낸 위대한 승리였습니다. 땅 한 뼘 없었지만 그들의 외교는 결국 강대국들을 움직여 우리 독립의 명분을 세계사 한가운데에 새겨넣는데 성공한 것입니다. 이는 나라가 없어도 외교는 계속될 수 있으며 그 끈질긴 목소리가 결국 희망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한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아웃사이더의 투쟁이었습니다. 해방 후 대한민국은 또다시 냉전이라는 거대한 소용돌이와 6.25 전쟁이라는 비극을 맞이합니다. 그때 우리는 또 어떤 외교 전략으로 생존을 모색했을까요?
다음 시간에는 폐허 위에서 시작된 신생 대한민국, 그 생존과 발전을 위한 혈맹 외교의 빛과 그림자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나라 없는 정부,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외교라는 무기 하나로 수십 년간 투쟁하여 마침내 카이로 선언이라는 위대한 결실을 맺는 과정을 지켜보았습니다. 그토록 염원하던 광복, 하지만 기쁨은 잠시였습니다.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강대국들에 의해 나라는 남과 북으로 두 동강 났고 곧이어 같은 민족끼리 총부리를 겨누는 역사상 가장 끔찍한 비극 6.25 전쟁이 터지고 맙니다. 3년간의 전쟁은 전 국토를 잿더미로 만들었습니다. 모든 것이 파괴되었죠. 1953년 휴전이 선언되었을 때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습니다. 당시 1인당 국민소득은 67달러, 아프리카의 최빈국보다도 못 사는 수준이었죠. 여기서 어떻게 다시 일어서야 할까요? 도대체 무엇으로 나라를 재건해야 할까요? 정말 아무것도 남지 않은 폐허 위에서 신생 대한민국 정부는 생존을 위해 단 하나의 동아줄에 매달려야 했습니다. 바로 6.25 전쟁 때 우리를 도와준 유일한 초강대국 미국이었죠. 전쟁 직후 대한민국은 미국과 한미상호방 위조약을 체결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군사동맹을 넘어 피를 나누며 싸운 관계, 즉 혈맹의 시작을 의미했습니다. 안보는 전적으로 미국에 의존하고 먹고 사는 문제는 미국의 원조에 기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실제로 당시 한국의 국가 예산 대부분은 미국의 원조로 채워졌습니다. 밀가루, 옥수수, 설탕 같은 구호물자는 굶주린 국민들의 배를 채워주었고 미국의 경제 원조는 파괴된 공장과 도로를 복구하는 데 쓰였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면 어떻습니까? 그냥 강대국에 의존하는 힘없는 나라의 전형적인 모습처럼 보이죠. 하지만 1960년대 박정희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 관계는 아주 미묘하고 흥미로운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한국은 더 이상 일방적으로 도움만 받는 수혜자의 자리에 머무르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혈맹이라는 특수한 관계를 지렛대로 삼아 우리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거래의 기술을 시전하기 시작합니다. 그 결정적인 무대가 바로 베트남 전쟁이었습니다. 1960년대 중반 미국은 베트남 전쟁이라는 깊은 수렁에 빠져 허덕이고 있었습니다. 명분 없는 전쟁에 대한 국내외 비판은 거셌고 동맹국들조차 파병을 꺼리는 상황이었죠. 바로 그때 대한민국이 가장 먼저 손을 들고 나섭니다. 우리가 돕겠습니다. 우리가 혈맹 아닙니까? 미국의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가뭄의 단비 같은 소리였습니다. 그런데 이 도움은 결코 공짜가 아니었습니다. 박정희 정부는 파병을 결정하기 전 미국과 치열한 물밑 협상을 벌입니다. 그리고 아주 구체적인 청구서를 내밀죠. 이것이 바로 1966년의 브라운 각서입니다. 이 각서의 내용을 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첫째, 파병되는 한국군의 모든 장비를 최신 미국제로 바꿔주고 국내에 있는 향토예비군까지 무장시켜준다. 둘째, 파병 기간 동안 미국은 한국에 막대한 규모의 경제개발 차관을 제공한다. 셋째, 베트남에서 필요한 군수물자는 한국 기업에서 사고 전쟁 복구 사업에도 한국 기업을 참여시켜준다. 한마디로 우리가 당신들의 전쟁에 젊은이들의 피를 흘려주는 대신 당신들은 우리의 경제 발전을 위한 돈과 기술 그리고 시장을 내어달라는 아주 대담하고 현실적인 거래였던 셈입니다. 이 베트남 파병은 수많은 젊은이의 희생이라는 큰 아픔을 남겼습니다. 그들의 고귀한 희생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비극입니다. 하지만 외교적인 측면에서 이 거래는 전쟁의 폐허 속에서 허덕이던 대한민국이 한강의 기적이라는 경제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한국은 혈맹이라는 관계를 이용해 미국의 안보적 필요를 우리의 경제적 실리로 완벽하게 바꾸는 데 성공한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그저 도움만 기다리는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라 국제 정세의 흐름을 읽고 우리의 가치를 스스로 증명하며 생존과 번영을 위한 기회를 어떻게든 만들어내는 능동적인 플레이어였음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사례입니다. 자, 이렇게 경제적으로는 일어섰지만 외교적으로 한국은 여전히 미국 중심의 반쪽짜리 외교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냉전의 시대, 우리의 적이었던 공산권 국가들과는 철저히 담을 쌓고 있었죠. 이 단단한 벽을 허물고 전 세계로 나아가는 또 한 번의 담대한 외교적 도전이 곧 시작됩니다. 다음 편에서는 냉전의 얼음을 깨고 적진을 향해 손을 내밀었던 노태우 정부의 북방 정책에 숨겨진 비밀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6.25 전쟁의 폐허 위에서 미국과의 혈맹 관계를 지렛대 삼아 한강의 기적이라는
놀라운 경제 성장을 이뤄낸 대한민국의 이야기를 만나봤습니다. 가난에서는 벗어났지만 1980년대까지도 대한민국의 외교는 반쪽짜리였습니다. 우리는 자유진영의 당당한 일원이었지만 동시에 냉전이라는 거대한 벽에 갇힌 섬과도 같은 존재였죠. 세계의 절반을 차지하는 공산권 국가들과는 그 어떤 교류도 대화도 없는 철저한 적대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특히 우리의 주적인 북한을 지원하는 소련과 중국은 그야말로 적의 본진이자 넘을 수 없는 벽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1988년 전 세계인의 시선이 대한민국 서울로 집중된 그 순간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거대한 변화의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합니다. 1988년 서울올림픽은 단순한 스포츠 축제가 아니었습니다. 냉전 시대의 마지막 분단 국가에서 열린 역사상 가장 많은 국가가 참여한 화합의 올림픽이었죠. 전쟁의 잿더미에서 일어선 작은 나라가 이뤄낸 기적에 세계는 감탄했습니다. 이 성공적인 올림픽을 통해 엄청난 자신감을 얻은 노태우 정부. 그들은 이 상승세를 몰아 한국 외교사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뒤바꿀 아주 담대하고 혁신적인 구상을 발표합니다. 이것이 바로 북방정책입니다. 그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적으로만 여겼던 소련, 중국을 포함한 모든 공산권 국가들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외교 관계를 수립하겠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발상의 전환이었냐면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당시 소련과 중국은 북한의 가장 든든한 뒷배이자 혈맹이었습니다. 그들과 손을 잡는다는 것은 그동안 반공을 국가 제1의 이념으로 삼았던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흔드는 일처럼 보였습니다. 국내 보수층의 엄청난 반발이 불보듯 뻔했죠. 또한 우리의 최고 우방인 미국과의 관계도 신경 쓰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미국의 라이벌인 소련, 중국과 손을 잡는다고 우리를 배신하는 거 아니야? 라는 미국의 의심을 살 수도 있는 아주 위험한 외교적 도박이었죠. 하지만 노태우 정부의 계산은 달랐습니다. 세상이 바뀌고 있다는 것을 직감한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은 과거 명나라와 후금 사이에서 실리를 추구했던 광해군의 중립외교가 현대적으로 부활한 것과 같았습니다. 첫째, 북한을 외교적으로 고립시킨다. 북한이 의지하는 두 형님, 즉 소련과 중국이 우리와 친구가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북한은 더 이상 남한을 향해 무모한 도발을 하기 어려워질 겁니다. 이것은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를 정착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었습니다. 둘째, 경제 영토를 확장한다. 미국, 일본, 유럽에만 의존하던 수출 시장을 이제 막 개혁 개방을 시작하던 거대한 중국 시장과 잠재력 넘치는 동유럽, 러시아 시장으로 넓히겠다는 실리적인 계산이었습니다. 이는 한국 경제가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결정적인 발판이 될 수 있었죠. 마지막으로 미국 중심의 외교에서 벗어나 자주적인 외교 역량을 키운다. 더 이상 미국이라는 우산 아래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다양한 국가들과 관계를 맺으며 국제사회에 책임 있는 플레이어가 되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결과는 대성공이었습니다. 1990년 우리는 적의 심장과도 같았던 소련과 역사적인 수교를 맺습니다. 2년 뒤인 1992년에는 6.25 전쟁 때 우리에게 총부리를 겨눴던 중국과도 마침내 손을 잡게 되죠. 헝가리, 폴란드 등 동유럽 국가들과의 수교도 줄을 이었습니다. 이 북방정책의 성공으로 대한민국은 냉전의 섬에서 벗어나 명실상부한 글로벌 국가로 발돋움하게 됩니다. 외교의 지평이 전 세계로 넓어졌고 이는 훗날 IMF 외환위기를 극복하고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하는 튼튼한 토대가 되었습니다. 과거 거대한 고래들 사이에서 살아남기 위해 파도를 탔던 서퍼가 이제는 직접 항로를 개척하며 새로운 바다로 나아가는 선장의 역할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정치, 경제, 외교 모든 면에서 세계적인 국가로 발돋움한 대한민국. 21세기에 이르러 우리는 상상도 못했던 새로운 형태의 외교 무기를 갖게 됩니다. 과연 그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다음 편에서는 싸구려 취급받던 나라에서 전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는 문화강국으로 거듭난 이야기, 한국의 소프트파워 외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냉전이라는 거대한 얼음벽을 깨고 북방정책이라는 쇠빙선으로 전 세계를 향해 나아갔던 대한민국의 담대한 도전을 함께했습니다. 이로써 우리는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명실상부한 글로벌 국가의 문을 열었죠. 하지만 영광의 시간도 잠시. 1997년 우리는 IMF 외환위기라는 혹독한 시련을 맞게 됩니다. 한강의 기적이라는 신화는 한순간에 무너지는 듯했고 아시아의 네 마리 용이라 불리던 대한민국의 자존심은 크게 상처를 입었습니다.
전 국민이 합심하여 이 위기를 극복하긴 했지만 이 사건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단순히 경제력이나 군사력 같은 하드파워만으로는 진정한 선진국이 될 수 없다는 것을요. 그런데 바로 이 시기를 기점으로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분야에서 대한민국은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아냅니다. 그리고 이것은 21세기 우리의 가장 강력하고 세련된 외교 무기가 됩니다. 솔직히 불과 30년 전만 해도 전 세계인들에게 코리아의 이미지는 어땠을까요? 아마 대부분 6.25 전쟁이나 분단국가 아니면 값싼 전자제품이나 자동차를 만드는 나라 정도로 기억했을 겁니다. 우리의 문화는 그저 우리끼리 즐기는 변방의 작은 문화에 불과했죠. 우리는 늘 미국의 할리우드 영화를 보고 영미권의 팝송을 들으며 그들의 문화를 소비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아시아에서부터 시작된 이 기묘한 현상은 한류, 코리안 웨이브라는 이름으로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일부 마니아들의 유행이겠거니 생각했죠. 하지만 이 작은 파도는 어느새 전 세계를 집어삼키는 거대한 쓰나미가 되어 돌아옵니다. 그 중심에는 바로 K-POP에 있었습니다. 중독성 있는 멜로디와 화려한 칼군무, 그리고 매력적인 비주얼로 무장한 아이돌 그룹들은 유튜브와 소셜미디어라는 새로운 파도를 타고 국경을 넘어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012년 사이에 강남스타일이 전 세계를 강타했고 BTS라는 그룹이 등장하면서 모든 판이 뒤바뀝니다. 그들은 더 이상 아시아의 아이돌이 아니었습니다. 전 세계 젊은이들이 목소리를 대변하는 시대의 아이콘이 되었죠. 그들의 노래는 인종과 언어의 장벽을 넘어 수많은 사람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군사력이나 경제력처럼 강제적인 힘이 아닌 문화와 가치, 매력을 통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힘, 즉 소프트 파워의 폭발이었습니다. K-POP에서 시작된 이 흐름은 영화, 드라마, 음식, 뷰티, 웹툰 등 대한민국 문화산업 전반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은 가장 권위 있는 아카데미 영화제에서 작품상을 거머쥐며 세계 영화사를 새로 썼고, 넷플릭스의 오징어 게임은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임을 증명하며 전 지구적인 신드롬을 일으켰습니다. 이제는 해외에 나가 어디서 왔냐는 질문에 사우스 코리아라고 대답하면 더 이상 전쟁이나 분단을 떠올리지 않습니다. 대신 BTS, 오징어 게임이라며 반가워하죠. 김치와 불고기는 더 이상 낯선 음식이 아닌 쿨하고 맛있는 음식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외교 무대에서 얼마나 강력한 힘을 발휘할까요? 상상 이상입니다. 문화는 가장 부드럽지만 가장 깊게 스며드는 외교관입니다. 우리가 수십 년간 막대한 돈과 노력을 들여도 바꾸기 힘들었던 코리아의 국가 브랜드를 이 문화의 힘이 단숨에 바꿔놓은 것입니다. 이제 우리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나가면 상대국 정상들은 딱딱한 정치 현안 대신 K-POP나 K-드라마 이야기로 대화의 물꼬를 틉니다. 이는 외교 관계를 훨씬 더 부드럽고 우호적으로 만들어주는 최고의 아이스 브레이커가 되죠. 우리나라 제품을 수출할 때도 메이드 인 코리아는 이제 싸구려가 아니라 트렌디하고 믿을 수 있는 제품이라는 프리미엄 딱지가 되었습니다. 결국 21세기 대한민국은 우리 스스로도 몰랐던 가장 매력적인 생존 무기를 발견한 셈입니다. 바로 우리의 이야기, 우리의 음악, 우리의 맛, 즉 우리의 문화입니다. 자, 이제 1000년에 걸친 긴 여정의 마지막 장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고려시대부터 21세기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강대국들의 파도를 넘어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또다시 역사상 가장 거친 파도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1000년의 지혜를 바탕으로 신냉전 시대의 한복판에 선 우리가 마주한 마지막 숙제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문화가 자랑스러우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마지막 여정을 위한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000년의 외교사를 탐사하는 모래 123, 그 마지막 여정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는 지난 9번의 시간여행을 통해 이 땅의 조상들이 어떻게 거대한 파도 속에서 살아남아 왔는지를 지켜보았습니다. 몽골 제국에 맞서 항복이 아닌 거래를 택했던 고려의 담대함, 명나라를 섬기는 척하며 평화와 실리를 모두 챙겼던 조선의 영리함, 명과 후금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균형을 잡았던 광해군의 냉철함, 나라 없는 서름 속에서도 외교라는 불씨를 지폈던 임시정부의 끈질김, 그리고 마침내 우리의 문화를 세계인의 마음속에 심은 21세기 대한민국의 저력까지, 이 모든 이야기는 우리에게 단 하나의 진실을 말해줍니다. 우리의 역사는 결코 고래 싸움에
등 터지는 새우의 역사가 아니었다는 것을, 그것은 파도를 읽고 파도의 힘을 이용하고 때로는 스스로 파도를 만들어내며 생존해온 서핑의 고수들이 위대한 서사시였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파도는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앞에는 어쩌면 역사상 가장 높고 가장 예측하기 힘든 파도가 몰아치고 있습니다. 21세기, 우리는 이 시대를 신냉전 시대라고 부릅니다. 과거 미국과 소련이 이념으로 맞붙었던 냉전과는 또 다릅니다. 오늘날 미국과 중국은 경제, 기술, 군사, 외교 등 모든 영역에서 세계의 패권을 두고 한치의 양보 없는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극적이게도 그 힘겨루기에 가장 첨예한 최전선 중 하나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한반도입니다. 과거 우리에게 주어졌던 익숙한 생존 공식이 있었습니다. 바로 안미경중,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말이죠. 우리의 가장 중요한 군사동맹인 미국과 굳건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동시에 우리의 최대 교역 파트너인 중국과도 좋은 관계를 맺어 이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이었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이 전략은 꽤 성공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미국과 중국 두 거인이 동시에 우리에게 소리치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양다리는 안 돼. 우리 편에 설지 저들 편에 설지 확실하게 선택해. 미국은 첨단 기술과 군사동맹의 끈을 바싹 조이며 우리에게 민주주의 연대에 동참하라고 압박하고, 중국은 거대한 시장의 힘을 무기로 미국의 편에 서면 경제적 보복을 각오하라고 경고합니다. 마치 과거 명나라가 후금을 치기 위해 파병을 요구했던 그 순간의 광해군처럼 우리는 다시 한번 잔인한 선택의 기로에 놓인 것입니다. 어느 한쪽을 선택하면 다른 한쪽의 분노를 감수해야 하고, 어설픈 중립은 양쪽 모두에게 버림받을 수 있는 위험한 외줄타기. 이것이 바로 2024년 대한민국 외교의 맨 얼굴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2000년의 외교 서사시, 그 마지막 장은 아직 쓰여지지 않았습니다.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그 페이지를 함께 써 내려가야 하는 작가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선배 서퍼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이 거친 파도를 넘기 위한 지혜를 발휘해야 합니다. 고려가 실리를 위해 자존심을 거래했던 것처럼 우리도 때로는 명분보다는 국익을 앞세우는 냉철함이 필요할지 모릅니다. 조선이 사대를 통해 평화를 샀던 것처럼 우리도 강대국들의 질서를 인정하면서 그 속에서 우리의 공간을 확보하는 지혜가 필요할지 모릅니다. 광해군이 양쪽을 모두 끌어안으려 했던 것처럼 우리도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절묘한 균형 감각을 잃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임시정부가 나라 없는 상황에서도 세계를 향해 외쳤던 것처럼 우리의 목소리를 당당하게 내며 우리만의 원칙과 명분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1000년의 시간 동안 파도는 계속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파도를 타는 우리의 DNA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절망 속에서 길을 찾아내는 놀라운 생존 본능. 이제 우리에게는 과거에 없었던 새로운 무기들도 있습니다. 세계를 선도하는 첨단 기술, 전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은 K컬처라는 소프트 파워. 이 모든 것을 활용하여 우리만의 새로운 서핑 기술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2000년의 이야기는 결코 과거에 박제된 역사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신문에서 보고 뉴스에서 듣는 모든 국제 정세는 과거 우리 조상들이 겪었던 고민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이 기나긴 외교의 역사를 이해하는 것은 곧 오늘 우리가 어디에 서 있고 어디로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나침반을 얻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이 바로 이 시대의 외교관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할 중요한 플레이어입니다. 1000년 후 우리의 후손들은 21세기를 살아간 우리를 어떻게 기억하게 될까요? 거대한 파도에 휩쓸려 사라진 비운의 나라로 기억될까요? 아니면 그 누구도 넘지 못할 것 같던 파도를 가장 지혜롭고 멋지게 넘어선 역사상 최고의 서퍼들로 기억될까요? 그 답은 바로 오늘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긴 시간 동안 모래 1, 2, 3의 시간 여행에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